오늘의 이야기는 체오프 단편선 상자 속의 사나이. 사냥을 마친 수의사 이반 이바니치와 교사 부르키는 늦은 밤 미로시치키 마을 헛간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이반 이바니치는 밖에서 담배를 피웠고 부르키는 건초 더미에 누웠습니다. 그들은 촌장 아내 마브라가 평생 마을 밖을 나가지 않고 화덕 앞에서만 지낸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르키는 놀라지 않고 조개처럼 껍질 속으로 숨으려는 고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고 말했습니다. 부르키는 이어서 2달 전 세상을 떠난 동료 그리스어 선생 벨리코프를 언급했습니다. 벨리코프는 극도로 특이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좋은 날씨에도 늘 다신과 우산을 지니고 솜코트를 입고 다녔습니다. 우산은 우산집에, 시계는 가죽 케이스에, 칼까지 칼집에 넣어 다녔습니다. 옷깃을 잔뜩 세운 그의 얼굴은 마치 상자 안에 갇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벨리코프에게는 자신을 완벽하게 덮어 싸려는 억누를 수 없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성가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상자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현실 세계가 그에게 끊임없이 불안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벨리코프는 소심함과 현실 혐오를 감추려 이상적인 옛것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가르치던 고대 언어는 현실 도피처였던 덫신이나 우산과 같은 보호 장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어의 올림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라고 말하며 안트로포스를 외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조차 상자에 가두려 했으며 오직 상부의 명확한 금지 명령만이 확실한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학생들이 밤 9시 이후 외출을 금하는 명령서 등 금지된 것은 그에게 명쾌했습니다. 반면 허락이나 허가에는 늘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완전히 명시되지 않은 불분명한 요소가 숨겨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도시에서 연극 동아리 등을 허가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물론 좋겠죠.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할 텐데. 어떤 종류의 일탈, 규칙 위반 혹은 규율의 파괴가 발생하면 벨리코프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 일들은 자신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료 교사가 기도 시간에 늦거나 학생들이 장난을 쳤다는 소문을 듣거나 여교사가 늦은 저녁 장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기라도 하면 그는 너무나 걱정하며 끊임없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할 텐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러한 조심성과 소심함, 완전히 상자 안에 갇힌 그의 사고방식은 교사 모임에서조차 우리를 억압했습니다. 그는 남녀 김나지움 학생들이 불량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이 일이 상부에 알려지면 학교에 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는 2학년생 페트로프와 4학년생 예고로프를 제적하여 문제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역설하곤 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실로 컸습니다. 그 교사는 늘 한숨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으며 창백하고 족제비를 닮은 듯 작은 얼굴에 검은 안경을 걸친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의 압력에 굴복하여 페트로프와 예고로프 같은 학생들의 품행 점수를 깎고 정학을 거쳐 마침내 제적이라는 극단적인 처분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동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기묘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불시에 동료 교사의 집을 찾아가서는
말없이 앉아 몇 시간 동안 관찰자처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동료애를 증진하는 일이라 포장했지만 그 행동 자체가 그에게도 고통스럽고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임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우리 중에는 투르게네프나 셰드린 같은 작가들의 영향을 받아 사리 분별력이 있고 고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덫신과 우산을 상징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이 한 사람이 무려 15년간 김나지움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아니, 학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도시 전체가 그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부인들은 그가 할까 두려워 토요일 밤마다 열던 가정 연극을 중단했고 성직자들조차도 그가 보는 앞에서 금식 기간에 금지된 음식을 먹거나 카드놀이를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지난 10년에서 15년 동안 벨리코프라는 인물로부터 비롯된 알 수 없는 공포는 도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위까지 마비시켰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말하는 것, 편지를 주고받는 것, 자유롭게 교류하는 것, 독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봉사, 심지어 글쓰기 교육까지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이반 이바니치는 기침을 하고 담뱃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달을 잠시 올려다본 후 그는 띄엄띄엄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투르게네프나 셰드린을 읽은 지식인들이 왜 그런 사람에게 복종하고 침묵했단 말입니까?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르킨이 다시 이야기를 이어받았습니다. 벨리코프는 저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문을 마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사생활을 잘 알고 있었죠. 집안에서도 그의 억압적인 생활 방식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온과 수면 모자, 덧문, 빗장, 온갖 종류의 금지와 제한, 그리고 언제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될 텐데 하는 염려 말입니다. 심지어 식사조차 그의 두려움에 맞춰졌습니다. 그는 건강 때문에 금식용이 아닌 음식을 먹어야 했지만 혹시 자신이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남들이 수군거릴까봐 두려워 굳이 소기름에 구운 농어를 먹었습니다. 이는 금식 중 허용되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확실히 금지된 음식도 아니라는 애매한 논리였습니다. 남들이 오해할까봐 여성 하녀를 둘 수도 없어 그는 60살쯤 된 둔하고 멍청한 요리사 아파나시를 고용했습니다. 군인 출신인 아파나시는 대충 요리를 할 줄 알았지만 늘 팔짱을 끼고 문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요즘은 뭐든지 늘어나기만 하네. 라는 똑같은 말을 의미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벨리코프의 침실은 마치 작은 상자 같았고 그의 침대는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그는 이불을 머리 꼭대기까지 덮었었습니다. 닫힌 문틈으로 바람 소리가 새어 들어오고 난로가 탁탁거리고 부엌에서는 하인 아파나시의 우물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밤새도록 악몽을 꾸며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를 걱정했습니다. 혹시 아파나시가 자신을 찔러 죽이지는 않을지, 도둑이 들지는 않을지 하는 불안감에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학교에 출근하는 그의 모습은 기운이 빠지고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많은 김나지움으로 향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 일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본래 고독한 성격 탓에 심지어 동료인 나와 함께 학교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경을 변명하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학교 교실의 소란이 너무 심합니다. 정말 저런 소란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은둔적인 그리스어 선생, 이 스스로를 상자에 가둔 듯한 인간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이반이치는 갑자기 헛간 쪽으로 몸을 돌리며 놀라 물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이상하지만 실제로 그럴 뻔했습니다. 보르킨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학교의 역사지리 교사로 미하일 사비치 코발렌코라는 우크라이나 출신 남자가 부임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그을린 얼굴에 손이 컸으며 얼굴만 보아도 저음의 베이스 목소리를 가졌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도 그의 목소리는 커다란 술통에서 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누이인 바렌카와 함께 왔습니다. 바렌카는 30살 정도로 아주 젊지는 않았지만 키가 크고 날씬하며 짙은 눈썹과 붉은 볼을 가진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활기차고 시끄러웠으며 늘 우크라이나 로망스를 부르고 시원하게 깔깔 웃어댔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교장 선생님의 명명일 잔치에서 코발렌코 남매와 공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엄격하고 긴장하며 의무감으로 참석한 지루한 교사들 앞에 바렌카는 마치 그리스 신화 속 아프로디테가 거품에서 태어나듯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양손을 허리에 얹고 몸을 뒤로 젖힌 채 노래하고 춤추며 흥겹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남쪽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네 같은 감성적인 로망스를 불러 우리 모두를 매료시켰습니다. 심지어 늘 무관심했던 벨리코프마저도 말입니다. 그는 바렌카 곁에 앉아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아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어는 그 부드럽고 유쾌한 울림이 고대 그리스어와 비슷하죠.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바렌카는 더욱 열을 내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가랴치스키 현의 어머니가 계신 우크라이나식 농장이 있으며 그곳에서는 엄청나게 큰 배, 참외, 그리고 우크라이나어로 카박이라고 불리는 호박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활기찬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모두의 머리에는 똑같은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두 사람을 결혼시켜야겠어. 교장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쩐지 우리는 그제야 벨리코프가 총각이라는 사실을 모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의 삶에서 이 중요한 부분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몹시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을까?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떤 날씨에도 덧신을 신고 휘장 아래서 잠을 자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장 부인은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40이 훌쩍 넘었고 저 아가씨는 30입니다. 하지만 저 아가씨가 저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골의 권태로운 일상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하고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정작 해야 할 일들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도대체 왜 결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던 벨리코프를 갑자기 결혼시키기로 결심했던 걸까요? 교장 부인을 비롯해 장학사 부인 그리고 김나지움의 모든 여교사들은 활기를 띠었고 마치 삶의 새로운 목표라도 찾은 것처럼 심지어 더 예뻐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교장 부인이 극장 특별석 표를 사면 그 자리에는 바렌카가 밝고 행복한 표정으로 부채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벨리코프가 마치 강제로 집게에 끌려 나온 것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파티를 열 때면 부인들은 벨리코프와 바렌카를 반드시 함께 초대해야 한다며 극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중매의 기계는 전속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렌카 역시 결혼할 의사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동생 코발렌코의 집에서 사는 것이 즐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발렌코 남매가 하는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서로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안식처를 갖고 싶었을 테고 나이도 적지 않아 더 이상 까다롭게 상대를 고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심지어는 이 괴팍한 그리스어 선생에게라도 시집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도시의 많은 아가씨들이 누구에게든 시집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찌되었든 바렌카는 우리의 벨리코프에게 명백한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벨리코프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전에 동료들의 집을 방문했듯이 이제 코발렌코의 집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리코프는 코발렌코 집에서도 말없이 앉아 있었고 바렌카는 노래를 부르거나 웃음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주변에 압박은 거셌습니다. 동료들과 부인들은 벨리코프에게 결혼 후에 남은 인생의 목표는 없다며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이 진지한 책임이며 바렌카는 예쁘고 농장도했으며 무엇보다 벨리코프에게 처음으로 상냥하게 대하는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설득에 벨리코프는 혼란스러워졌고 정말 결혼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바니치가 농담처럼 그때 더신과 우산을 뺏었어야 했는데라고 말했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결혼 결정은 그에게 오히려 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더욱 여이고 창백해졌으며 스스로를 상자 속에 더 깊이 가두는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에 바렌카의 초상화를 두고 동료들에게 결혼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생활 방식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발렌카는 마음에 들어요. 결혼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갑자기 진행되어서요. 생각을 좀 해야겠어요. 내가 당장 결혼하라고 재촉해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진지한 한 걸음입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의 무게를 신중히 재봐야 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요. 벨리코프는 바렌카와 남동생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급한 성격이 결혼 후 이상한 상황을 초래할까봐 솔직히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청혼을 미뤄 모두를 짜증나게 만들면서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매일 바렌카와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나를 찾아와서는
여전히 가정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갑작스런 엄청난 스캔들이 터지지 않았다면 그는 결국 청혼을 했을 것이고, 이는 권태와 무의미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결혼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바렌카의 남동생 코발렌코는 처음부터 벨리코프를 극도로 증오하고 참을 수 없어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발렌코는 어깨를 으쓱하며 우리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런 혐오스러운 인간을 어떻게들 참고 지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이 공기는 숨 막히고 끔찍합니다. 여러분은 교육자가 아니라 그저 철밥통 공무원입니다. 여기는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경찰서처럼 시큼한 냄새가 풍기는 풍기 단속반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지내다가 제 농장으로 떠나겠어요. 거기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가르치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저는 떠날 테니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의 유다와 지내세요. 그런 놈은 배가 터져 죽어야 합니다. 그는 격분하거나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고 묵직하거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양팔을 벌리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와서 앉아 있는 걸까요? 왜 앉아서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하면서. 그는 심지어 벨리코프에게 피 빨아먹는 거미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누이 바렌카가 이 거미에게 시집가려 한다는 사실을 코발렌코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장 부인이 바렌카가 벨리코프처럼 존경받는 인물과 결혼하기를 바란다는 암시를 했을 때 코발렌코는 인상을 찌푸리고 우르렁거렸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원한다면 그런 괴물에게 시집가라고 하십시오. 저는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을 싫어해서요. 이제 벨리코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장난기가 발동한 누군가가 풍자화를 그렸습니다. 덧신을 신고 바지를 걷어 올린 벨리코프가 우산을 쓴 채 걷고 있고 바렌카가 그의 팔짱을 끼고 따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래에는 사랑에 빠진 안트로포스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딱 맞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하룻밤 사이에 그려진 것이 아닐 텐데 김나지움과 여학교 선생들, 신학교 교사들, 심지어 관료들까지 모두가 이 그림을 한 장씩 받았습니다. 물론 벨리코프도 받았습니다. 그는 이 풍자화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5월 1일 일요일, 교사와 학생들이 근교 숲으로 도보 여행을 가기로 약속한 날, 우리가 집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벨리코프는 먹구름처럼 음울한 표정으로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정말 사악하고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벨리코프가 가엾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때 코발렌코가 자전거를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코발렌코 뒤에는 얼굴은 빨개졌지만 기분 좋은 바렌카가 역시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바렌카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끝내주게 좋은 날씨예요. 두 사람은 사라졌고 우리의 벨리코프는 파랗던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나를 보며 말했죠. 자전거를 탄 바렌카와
코발렌코를 본 벨리코프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김나지움 선생과 여인이 자전거를 타는 게 점잖은 행동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내 태연한 반응에 충격을 받고 가던 길을 멈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벨리코프는 신경이 날카로워 보였고 난생 처음 수업을 조퇴했습니다. 저녁 무렵 옷을 껴입고 코발렌코 집을 찾아갔습니다. 바렌카는 없었고 쉬려던 참이라 기분이 좋지 않은 코발렌코가 그를 맞았습니다. 벨리코프는 한참 침묵하다가 최근 자신과 바렌카를 우스꽝스럽게 그린 풍자화에 대해 언급하며 그 일은 자신과 무관하며 점잖게 처신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곧이어 그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연장자로서 젊은 선생께 주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선생이 자전거를 타는 것은 교육자로서 격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코발렌코가 왜 안 되느냐고 묻자 벨리코프는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까? 선생이 자전거를 타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상부, 허락 없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여인네들이나 여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라며 주장했습니다. 젊은 분이니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근이 너무 잦습니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당신과 누이가 자전거를 탄다는 이야기가 교장 선생님 귀에 그리고 학구 주임님 귀에까지 들어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코발렌코는 얼굴을 붉히며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나와 누이가 자전거를 타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우리 집안일이나 개인사에 간섭한다면 나는 그자를 반쯤 죽여놓을 생각입니다. 벨리코프는 창백해져서 일어섰습니다. 그런 식의 어투로 저와 이야기하실 거라면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는 권력을 가진 분들에 대해 절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내가 권력자들에 대해 뭐 나쁜 말이라도 했습니까? 코발렌코는 악에 찬 눈빛으로 벨리코프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당신 같은 사람과는 말도 섞기 싫습니다. 평생 이런 심한 모욕을 들어본 적 없는 벨리코프는 공포에 질려 신경질적으로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벨리코프는 현관 계단으로 내려가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대화를 들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화 내용을 교장 선생님께 대략이라도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가 폭발한 코발렌코는 벨리코프의 뒷덜미를 낚아채 계단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벨리코프는 덧신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급경사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치지 않고 일어선 그는 안경이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코를 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렌카와 두 부인이 그 집들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고 벨리코프에게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조롱을 당하느니 차라리 목이나 다리가 부러지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이제 온 도시가 이 일을 알게 되고 교장과 학구주임 귀에까지 들어가면 나쁜 일이 생길까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몸을 일으켰을 때 바렌카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우스꽝스러운 얼굴과 구겨진 코트, 덧신을 보고 그가 실수로 넘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이 떠나가도록 호탕하게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끄러운 웃음소리로 중매도 이 생에서의 벨리코프의 삶도 결국 모든 것이 영원히 끝나고 말았습니다. 바렌카의 웃음소리가 들렸을 때 벨리코프는 이미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책상 위에 있던 바렌카의 초상화를 치웠고 자리에 누운 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하인 아파나시가 나에게 찾아와 주인의 이상 증세를 걱정하며 의사를 불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벨리코프에게 가보니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휘장 아래 침묵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질문에 네, 아니오로만 답할 뿐이었습니다. 곁에는 술 냄새를 풍기는 음울한 아파나시가 한숨을 쉬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벨리코프는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유순하고 유쾌하며 심지어 기뻐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자신만의 영원한 상자에 갇힐 수 있게 되어 꿈을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장례식 날은 그의 삶을 기리듯 흐리고 비가 왔고 참석자들은 모두 덧신을 신고 우산을 섰습니다. 바렌카도 왔는데 관이 묘지로 내려갈 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백하건대 벨리코프 같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올 때 우리는 모두 수줍고 절제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이 만족스러운 기분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기분은 어릴 적 어른들이 집을 비워 우리끼리만 자유를 만끽하며 놀던 때의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는 작은 희망만으로도 마음은 날개를 단 듯 기뻤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삶은 예전과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여전히 가혹하고 피곤하며 무의미한 일상이었습니다. 금지 명령서로는 금지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허락된 것도 아닌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아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벨리코프를 묻었지만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자 속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것입니까? 바로 그거죠. 이반 이바니치가 담배를 피우며 동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르킨이 다시 되뇌었습니다. 김나지움 선생 부르킨이 헛간에서 나왔습니다. 밤은 이미 자정을 넘겼고 달은 밝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고요함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은 너무나 고요하여 소리가 없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달빛 아래 널찍한 마을 길과 잠든 오두막, 버드나무들을 바라보면 영혼이 잠시 고요해지는 듯 했습니다. 노동과 근심에서 벗어난 마을 길은 달빛 속에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반 이바니치는 우리가 도시에 살며 쓸데없는 서류를 쓰고 바보 같은 이야기만 듣는 것도 상자 아닙니까? 라고 물으며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르키는 이제 잘 시간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건초 위에 누웠고 잠시 후 촌장 마브라가 주변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반 이바니치는 다른 쪽으로 돌아누우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거짓말을 보고 들으면서도 참기 때문에 바보 소리를 듣는 겁니다.
빵 한 조각, 따뜻한 방구석 때문에 정직과 자유를 당당히 선포하지 못하고 모욕과 경멸을 견디며 거짓을 말하고 미소 짓는 거죠. 더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만 자자며 브루킨이 말했습니다. 10분 후 브루킨은 잠들었지만 이바니치는 계속 한숨을 쉬었고 결국 일어나 밖으로 나가 문가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벨리코프가 죽었어도 상자 속의 삶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